아이가 조사관과는 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육 보조자인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이의 태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사관이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한마디 때문에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가사조사 한번 잘못 받으면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모두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사조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혼 소송 중에 받게 되는 가사조사, 이게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가사조사 때문에 양육권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와 함께 가사조사를 제대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조사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가사조사는 재판장이 가사조사관에게 구체적인 조사사항을 위임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판사가 이 부부의 실제 상황을 직접 조사해보고 보고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 가사조사 명령서인데요. 보시면 조사 내용이 엄청 구체적이죠. 크게 3가지를 조사합니다. 첫째, 이혼과 관련해서는 파탄의 원인이 뭔지, 당사자들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부부 상담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두 번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결혼하면서 모은 재산은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 양육권과 관련돼서는 양육환경조사와 출장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비용 부담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법원에서 양쪽 당사자가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삼각 테이블에 앉아서 대질신문을 하듯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호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양육권 다툼이 심하면 조사관이 방문 조사를 하기도 하고 보통 조사는 2회에서 4회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요. 이 보고서는 2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관의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들어갑니다. 이 의견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비공개 보고서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정제된 서면과 달리 이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당사자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양육권이 쟁점이었던 사건이었고요. 조사관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조사관과는 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육 보조자인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이의 태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조사관이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실렸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이 한마디 때문에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가사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사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서면에 쓴 내용과 다르게 말하면 안 돼요. 조사 전에 우리 측 서면과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모든 주장이 의심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은 숫자로 말하라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집 그냥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거 다 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2007년 결혼할 당시 3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저축했었던 1억 5천만 원과 본가지원금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5억 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했고 본가 추가지원금 1억 원과 저희 부부가 저축했었던 돈 2억 원, 그리고 대출 1억 원을 합쳐서 9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는 13억 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양육과 관련된 것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아이와 나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앞으로 경제활동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보조 양육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과 아이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면접 교섭은 어떻게 시켜줄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가사조사에서 조사관이나 상대방과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가사조사를 받다 보면 상대방이 일일이 나의 말에 반박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떨 때는 심지어 도발하기도 해요. 가끔 조사관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도발해도 조사관이 좀 불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참으세요. 왜냐하면 조사관의 보고서는 사실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의견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부정적인 인상을 주면 그 내용이 보고서까지 들어가고 이 보고서는 1심, 2심, 3심까지 따라다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사관이 정말 부당하게 대했다면 나중에 판사님한테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사관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미 제출된 보고서도 철회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팁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진술은 일관되게 하라. 두 번째, 재산 분할은 숫자로 말하라. 세 번째, 양육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네 번째, 절대 싸우지 말아라.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